안녕하세요.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북트레이닝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자 오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화면을 좀 켜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사정상 어려우시면 사진이라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을 위해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트레이닝 강의 준비했습니다. 1월의 책 리더의 용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경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1월 4주 동안 리더님들과 함께 리더의 용기라는 책을 가지고 나눔할 이기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김경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니까 인사를 이렇게 한번, 네, 절로서 한번 해보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제가 이 이제 리더의 용기라는 책의 제목을 딱 받고 이제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해서 책을 딱 받고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 책의 두께에 깜짝 놀랐고요. 4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예, 두께에 깜짝 놀라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고민했던 부분이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도 혹시 이 책 다 읽고 들어오셨나요? 그쵸. 이게 혼자 읽기에는 조금 많은 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고 느꼈던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할 거지만, 리더님들도 꼭 읽으시고,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예, 미국의 교수님이면서 심리학자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바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에는 테드 강연이 있잖아요. 그 테드 강연 탑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강연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의 강의를 저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더욱 이제 기대되는 책이기도 한데요. 저희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파트가 지금 네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주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용기 있는 그런 대담한 리더가 되기 위한 그 리더가 갖춰야 할 네 가지 능력을 이렇게 챕터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챕터 1도 파트 1도 다 아마 다 나누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30분 안에 최대한 한번 같이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 이제 2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책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셔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챕터 1에서 이제 23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대담한 리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다 리더가 되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호칭을 사장님이 아니라 다 리더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리더이신 분한테도 리더님이라는 호칭을 부르지만은 리더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리더님이라고 호칭을 다 불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나의 그릇을 넓히기 위한 그런 리더십에 관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담한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책에서 다 알려주고 싶다고 지금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론이나 그런 데이터가 아닌 2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진짜 성공한 리더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화시킨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신뢰가 가고 더욱 우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5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리더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다섯째 줄쯤에 나와 있네요. 리더는 조직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내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또 그 잠재력을 개발해 주려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다. 상처를 주고 두려움을 심어주며 조직을 끌어가는 진화되지 못한 리더보다 대담하고 진심 어린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라고 한다면은 어떤 한 회사의 사장님 또는 어떤 팀의 뭐 리더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리더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뭐냐면은 뭔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뭐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뭐 지시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끄는
그런 어떤 정도의 리더의 개념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가 많이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는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의 상은 대담하고 진심 어린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담하고 진심 어린 리더십이 결국은 뭐냐면은 약점, 모든 사람도 결국 리더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약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약점들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팀을 이끌다 보면 불편한 대화를 해야 되는 순간들도 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방어하지 않고 그런 불편한 대화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용감한 태도를 가진 리더십, 그런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부터 우리가 이 일 안에서 그런 리더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넘겨볼게요. 제가 이제 책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책에다 메모를 조금 이렇게 하고 줄을 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책 넘기는 소리가 조금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실 거죠? 네, 그렇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29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 어떤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이제 10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요인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함양하는 구체적인 기법에 대한 얘기가 이제 3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고는 용기를 끌어낼 수 없다. 정말 싫은 것이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대담한 리더십을 위한 네 가지 능력인 취약성을 인정하고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대담하게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라는 앞에 나온 목차에 나온 네 가지의 어떤 그 챕터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담한 리더십을 방해하는 진짜 장애물은 두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두려움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진짜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3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두려움이란 감정 자체는 장애물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고 넘어서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인내하는 자기 연민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용기는 전념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담한 리더십의 진짜 장애물은 우리의 갑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갑옷이 뭐냐면 느낌 오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 딱 갑옷으로 나를 감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태도가 나오지 않고 어떤 진실된 문제 해결이 나오지 않고 소통이 나오지 않고 그냥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딱 자기 방어, 갑옷을 쳐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보호하는데 급급하게 사용하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도 보면요. 저 또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그게 누군가에게 약점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비자나 파트너한테도 마찬가지였고, 팀을 이끄는 데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감출 수 있을까를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깨고 이 갑옷을 우리가 벗어 던지고 진짜 내가 취약한 부분을 인정을 해야 진짜 소통이 되고 진짜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조직의 문화를 만들려면 결국은 그 팀을 이끄는 리더부터 그러한 갑옷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기가 결국은 다 전념이 된다. 예,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조직원이 갑옷을 벗고 건전한 자아를 드러내길 바란다면 조직원이 자신의 말과 행동이 경청되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결국은 리더가 먼저 그러한 갑옷을 벗어 던지고 취약성을 인정하는 그런 용기 있는 대담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7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중간쯤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누구도 갑옷으로 위장한 상태에서는 충분히 성장하고 기여할 수 없다. 진짜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식으로 너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실성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갑옷을 입은 채 행동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때로는 갑옷을 지탱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완전히 소모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집중하세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집중해요. 올해는 꼭 집중해 보아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리더십 안에서. 근데 이 얘기가 이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진실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이 일을 진실로 풀어나간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뺏길 틈이 없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자꾸 위장하고 나를 방어하고 뭔가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그 순간순간의 어떤 매출, 순간순간의 어떤 프로모션의 달성,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집중한다는 거는 오롯이 나를 다 드러내고 진실성을 보여준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트 1 드디어 이제 취약성 인정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41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41페이지. 예, 여기 보면은 당신은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가라고 해서 용감한 사람이 자주 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리더님들 요즘 일하시는데 어떻게 힘이 드세요?라고 질문을 하면은 요즘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마치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힘들지 않은 척 하면서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힘든 게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힘든 일도 생기는 거고 힘들지 않고 행복한 일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도전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 버린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힘든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지만이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은 당연히 성공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담하다는 것을 결국 실패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전력을 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도전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조절할 수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진행을 해본다라는 걸 우리가 대담하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어도 용기 있게 나를 드러내고 도전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43페이지 넘어가 보면 너무 좋은 얘기가 나와 있죠. 경기장에 투사가 되어 두들겨 맞아보지 않은 사람의 조언은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세 가지의 어떤 교훈을 느꼈다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후쿠오카 프로모션 지금 다 떴죠. 예. 이번 주, 다음 주가 더군다나 이제 더블 프로모션이잖아요. 예. 근데 내가 후쿠오카 이 프로모션에 도전을 해서 달성을 할지 말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두 명을 달성할지, 네 명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내가 오롯이 통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설사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둘 중 하나겠죠. 그렇게 대담하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안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갑옷을 둘러요. 리더님 이렇게 프로모션 떴는데 도전해보셔야죠. 우리 같이 후쿠오카 가야죠.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는 아직 신규라서, 저는 아직 뭐, 많이 채워지질 않아서,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이거는 직급자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 일본이 싫어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예. 후쿠오카. 아직 우리가 후쿠오카를 못 가서 지금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까? 예, 유사나 프로모션을 하는 거잖아요. 내 일, 내 사업, 예, 우리 회사에서 띄운 프로모션이 가는 건데, 일본이 싫어요가 웬 말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다 갑옷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기 싫으니까, 도전할 자신이 없으니까 갑옷으로 철벽을 딱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서도 얘기하죠. 그래, 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런 건 직급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형제 라인끼리 막 그런 얘기하죠. 아유, 우리는 이게 말이 네 명이지 이게 쉬워요? 아유, 저 해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막 그런 뭐라고 나와 있죠? 경기장에 투사가 되어 두들겨 맞아보지 않은 사람의
조언을 이제 들으면서 다들 이제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리더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을 하시옵소서. 갑자기 또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도전을 하면 어떤 결과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부딪혔을 때 정말 내가 취약한 부분을 인정하시고 드러내시고 스폰서님, 성공한 스폰서님들과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도전을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44페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드백이 너무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피드백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갑옷을 둘러버려가지고 모든 피드백은 싫다고 다 철벽을 쳐버리면 아무런 성장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에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5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그죠? 우리가 도전을 한다는 것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설명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도전하지 않으면 인생이 편하다. 도전하면 인생이 변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갑옷 튀지 마시고 솔직하게 드러내시고 뭐든 대담하게 도전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 넘어가고 있는데 벌써 45분, 15분이 지났네요.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4주 안에 끝낼 자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6페이지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대담한 리더가 되려면 그 리더가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취약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을 지금부터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취약성에 대한 6가지 잘못된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취약성은 약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하다라는 뜻 자체가 뭔가 상처에 뭐 노출되어 있다, 상처를 입었다, 뭔가 약하다, 뭐 약점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의 뭔가 드러내면 안 되는 치부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취약성은 약점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어떤 용기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나는 나약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약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죠? 나약할 수 있고 더불어서 뭔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나는 나약하지 않아. 나는 나약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어떤 과시 정도로 사람들이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정확한 결과,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49페이지 가보면 나는 혼자서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믿음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사회적 동물은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 일도 사람 관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을 수가 없죠. 결국은 필요한 순간이 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취약함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잘못된 믿음은 취약함을 근거로 불확실성과 심리적 불편함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넘어갔을 때 다섯 번째로 취약성보다 신뢰가 먼저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61페이지로 쭉 한번 넘어가 보면요. 신뢰가 먼저가 아니라 결국은 신뢰와 취약성은 항상 함께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팀 안에서 리더와 팀원이 진정한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취약성을 인정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취약하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64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팀원들이 위험을 가운데쯤에 나와 있어요. 팀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정직하게 발언하고 취약함을 드러내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인 심리적 안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전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 심리적 안전이 뭔지 나와 있는데요. 질문이나 피드백을 할 때나 실수를 인정하거나 생뚱맞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라도 팀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 상태를 우리가 심리적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5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팀원들이 팀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언제나 경청과 관심, 정직과 비밀 유지, 허심탄회하게 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심리적 안전을 조성하는데 그 팀의 리더가 20분가량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에게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고 그 효과를 더하기 위해 팀원들의 참여를 끌어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선생님 할 때도 회의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유산안에서도 회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회의를 저는 정말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어떤 리더 그리고 리더를 따르는 몇 명에 의해서 그 회의가 주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의견들이 그 리더의 의견에 동조가 되면서 그냥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회의에 들어갈 때도 그 회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죠. 의견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좀 그랬나? 좀 멍하게 앉아있어요, 회의에서. 제가 선생님 할 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몇몇의 리더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럼 저는 거기서 뭔가 의견을 내지 못해요. 심리적 안전 상태가 마련된 회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조하는 거죠. 공감이 아니라 그냥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 의견에. 그러고 회의를 마치고 나왔었어요. 그러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는 이제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따를 때 진심으로 뭔가 우러나와서 따르는 상황이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던 경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팀을 이끌고 계신 리더님들도 이 안에 계실 거고 뭐 소비자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어쨌든 난 팀의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의견을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반드시 이 심리적 안전 상태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한번 해보시고 의견을 나눠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유산 안에서 제가 이제 팀도 이끌고 있고 뭐 분과장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회의를 거칠 때 이런 책을 읽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의견을 내야 되는데 많은 의견들이 도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의를 이끄는 제가 먼저 그러한 심리적 안전 상태를 만들어 줬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대담한 리더십을 가져가라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66페이지 보면은 이 저자가 쓰는 방법이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합법을 쓴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뭔가 저의 의견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안건들이 있고 이러한 지금 문제가 우리가 지금 생겼는데 리더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먼저 여쭤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들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리더님들은 어떠세요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리더님들은 저의 의견에 동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약간 후광 효과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얼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후광이 나고는 있는데 그러한 예, 한 팀을 이끄는 리더가 먼저 의견을 내버리면은 리더들은 그냥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리더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먼저 여쭤보고 그거를 수렴해서 우리가 공감을 이끌어내서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는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다 같이 즐겁게 그 사항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우리가 뭐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팀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취약성을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거듭 하고 있고요. 근데 취약성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주입식 교육에 찌들다 보니까 어떤 많은 의견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잘 내지 못해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굉장히 수용을 잘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하고 얘기를 시작해요. 저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합법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취약성을 드러내버리거나 막 동정심에 호소를 해버리는 이런 거죠. 제가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한다 그러면 팀원들이
저를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 이게 이러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취약성을 인정을 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다라는 얘기가 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머, 시간이 6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76페이지. 76페이지 이제 챕터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감추고 싶은 모습을 마주할 용기. 진짜 너무 오늘 첫 시간이라 열정이 넘쳐가지고 너무 이제 시게 얘기를 했나 봐요. 물 한 모금 맞았습니다. 이래 된다. 자, 다시. 자, 감추고 싶은 모습을 마주할 용기. 사람마다 다 감추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리더가 신이 아니에요. 우리 박진자 편합보스포서님이 신이 아닙니다. 분명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어떤 예시를 드냐면, 한 리더가 시간 관리가 굉장히 부족한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어떤 팀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리더가 자기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팀원들과의 불편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팀원들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리더님들도 쉽지가 않고, 그거를 듣고 있는 리더 자체도 되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불편한 대화를 하는 용기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렇게 일을 해결해 나갔을 때 진정한 소통,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9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명확하게 얘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함은 단순하지만 변화를 유도한다. 명확함은 친절한 것이고 불명확함은 불친절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대화를 하는데 뭔가 그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걸 명확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책에서는 지금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친절한 거고 상대를 배려하는 거고, 어떤 불편한 대화를 하기 싫어서 불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불친절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고지고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쏟아내라, 세게 얘기해라, 팩트를 때려라, 그거와는 별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대의 기분을 달래려는 반쪽짜리 진실이나 허튼 소리는 불친절한 행위이고 결국 우리 자신이 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동료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비난하고 탓하는 것도 인정 없는 짓이다. 누군가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뒷담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정확하게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솔직하게 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뒷말이 없어요. 뒷말이. 근데 뭔가 어떤 상황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뒷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게 얘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친절하다, 친절한 배려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한 걸 다 못하겠지만 일단 이어가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 보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갑옷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8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갑옷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두려움, 일을 진행하다 보면 두려운 순간에 맞이하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갑옷으로 딱 철벽을 치죠. 갑옷으로 철벽을 치는데 처음에는 나는 그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네 를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이 근데 내가 이걸 털어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볼까?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팀원들도 마찬가지지 뭐.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도 뭔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잖아? 팀원들도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 이러면서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자기 합리화를 끝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직면한 문제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터져요. 왜? 나의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진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문제가
계속 팀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는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네. 자, 91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회의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되면 모두가 그의 결정을 따르는 경향을 띈다. 그게 바로 후광효과의 부작용이다. 그래서 뒤집어 알아보기 기법을 써라.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동시에 듣고 나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후광 효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그냥 단순한 동조에 불과하다. 우리가 필요한 건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해서 결론이 나온 것을 진행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 챕터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94페이지에 보면요. 사과도 일종의 능력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적극적인 사과 표현과 고쳐나가는 용기를 대담한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진정한 리더라고 한다면 이러한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사과, 어떻게 리더인데 사과 잘 하시나요? 팀의 리더라고 한다면은 팀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소비자도 있고 파트너분들이 계시잖아요. 사과 잘 하셔야 돼, 사과. 저는 사과를 되게 자주 잘 하거든요. 그것도 문제긴 하죠.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얘기니까. 하지만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다가 어, 한 리더님이, 팀의 리더님이, 아, 스폰서님이 그거는 이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되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순간 당황할 수 있죠. 나는 저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는데, 팀의 리더님이 그걸 딱 지적을 해주니까, 피드백을 해주니까, 순간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정합니다. 아, 리더님, 맞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그 부분을 놓쳤네요. 아, 역시. 이래서 우리가 한 팀인가 봅니다, 리더님.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불편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리더님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런 것들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 오늘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까지의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리더님들이 읽고 느끼지 않으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리 거의 이제 3, 40, 뭐 50까지, 심지어 60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느끼고 달라지는 게 책의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취약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대담한 리더십을 가져가야 된다는 내용의 일부를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미처 끝나지 못한 뒷부분, 파트 1의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저희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놓치지 마시고 알람 맞춰두시고 또 진행하고 있죠. 꼭 다시 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실게요. 귀한 강의해주신 김경래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1월의 책 리더의 용기 2주차 강의가 준비되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오미숙이었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